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유조입니다.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럴 때 행복해야 한다는 행복론에 관한 이야기들 종종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슬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슬픔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작가의 말로 만나보시죠.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세상에는 교환 아닌 것이 별로 없으므로 좋은 글을 얻고 싶다면 이쪽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줘야 한다는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아니, 줄 수 있다. 생명은 일생이라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시간이라는 형태로 분할 지불이 가능하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곧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지만 글쓰기도 그렇다.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준 것이다. 여기 묶은 글들은 내 8년 동안의 생명 중 일부를 주고 바꾼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쓰면서 나는 죽어왔다. 그러나 이 글들은 지금 나에게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책을 쓰신 분 그리고 저희한테 또 이제 생명을 좀 한 몇 시간어치 주실 분,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의 저자이자 이건 저희가 시트에서 붙인 별명인데 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히어로, 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신영철입니다. 네. 신영철 평론가님께서 하셨던 네. 그 문학동네 팟캐스트 문학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듣는 것 같은 기분이 저도 그래요. 네, 이순 되게 드네요. 이렇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뒤로 팟캐스트를 더 하시지는 않으셨죠? 예, 전혀. 네. 지금 이제 무슨 팟캐스트 녹음실에 오신 것 자체는 그러면 몇 년 만이신 건가요? 그렇죠. 4년 만에. 예. 지금 되게 긴장된 상태예요. 예. 어떠십니까?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게스트가 네. 되셔보니까. 그 진행할 때 그 게스트분들 오시면은 너무 떨고 막 긴장하셔서 아니 뭐 많이들 해보신 분들이 왜 저렇게 긴장하시나 그랬는데 긴장되네요. 네. 그 질문을 내는 입장하고 푸는 입장의 차이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근데 있네요. 참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저도 좀 긴장되고 그리고 제일 긴장하는 분은 아마 신영철 평론가님이 아니라 요조님이신 것 같은데. 네. 어째서죠? 전 전혀 이해할 수 없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굉장히 이렇게 도도한 분위기이시네요. 네, 오늘 저 계속 시종일관 이렇게 도도할 작정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 네. 제 청취자분들 이제 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요조님이 신영철 평론가님의 굉장한 팬이고 그리고 또 저희 욕을 명글에서 신영철 평론가님 글도 제일 네. 최근에 읽으셨던 게 뭐죠? 그게 또 여기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 수록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트에서 이 책을 다루기로 할 때부터 굉장히 흥분을 하셨고 저도 또 신영철 평론가님 글을 너무 좋아해요. 또 저는 인연도 조금 있어서 제가 소설가가 될 때 그 한겨레 문학상을 받을 때 심사위원이셨고 그다음에 야. 젊은
작가상 받을 때도 심사위원이었고 그렇습니다. 긴장돼가지고 말이 길어지네요. 네. 긴장 좀 풀리게 유주님이 신영철 평론가님 프로필 한번 부끄럽게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부끄부끄 프로필을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평론가님은 1995년 봄부터 10년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에서 공부하셨고요. 2005년 봄에 문학평론을 쓰기 시작했으며 2007년 여름부터 개간 문학동네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해인 2008년 겨울에 첫 평론집 몰락의 에티카를 출간하셨고요. 이어서 산문집 느낌의 공동체 그리고 영화 에세이 정확한 사랑의 실험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두 번째 산문집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 나왔는데요. 이번 산문집은 한겨레 20일에 연재했던 신영철의 문학사용법을 비롯해서 각종 일간지와 문예지 등에 연재했던 글과 미발표 원고를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시와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노래, 사진, 방송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작품을 읽고 듣고 본 평론가님의 노력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쭤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사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었기도 했는데 제가 지켜봤던 신평론가님은 아주 말씀하시는 거를 조심스러워 하시고 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인터뷰도 잘 안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설마 나오실까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선뜻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되게 정말 그 편한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는 좀 불안하고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 제안은 제가 받자마자 이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일단 그런 느낌 먼저 들었고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두 분한테 제가 각각 고마운 거 하나, 미안한 게 하나씩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장 작가님은 고마운 거는 제가 예전에 제가 무슨 기획한 행사에 네. 갑자기 특강을 좀 부탁드렸는데 네.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네.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인사를 또 제대로 못 드렸고 죄송한 거는 그 넌픽션 쓰실 때 네. 저한테 좀 서면 인터뷰 네네. 부탁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어가지고 당장 막 닥친 일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밀려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약속을 못 지켰다 싶어서 좀 너무 죄송했고 그게 하나씩 있었고 까먹었는데 생각났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고 지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렇고 요조님은 일단 죄송한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저희가 한번 만난 적이 행사 때문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고맙게도 팬이라고 해주시면서 네. 그 CD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간이 나온 지가 좀 됐던 때여가지고 책이 나오면 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었는데 그 무렵에 또 제가 뭐 경황이 없다가 또 놓쳐버린 거예요, 타이밍을. 네. 그래서 먹튀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게 좀 미안한 거고 고마운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팟캐스트에서 제 글을 2번이나 읽어주셔가지고 네. 그것도 보통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제 글을 읽으시면 오히려 좀 부끄러워지는데 그나마 좀 이건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는 글을 딱 골라서 읽으셔가지고 좀 되게 기분이 좋았고 책 나오기 직전이어가지고 책의 초반 판매에 좀 영향을 끼치신 게 아닐까. 그래서 감사한 게 또 하나 있고. 아이고.
유주님은 그때 책을 못 받으신 거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 그냥 저는 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오히려 그냥. 더 미안해지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신영철 평론가님 뵐 때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점점 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 누가 더 미안하게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걸로 다 팟캐스트 한 번 출연으로 갚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내년 내후년에도 예, 저희가 계속 요청하면 예,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책을 읽으면서 저희도 이거 유주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너무 좋아하는 거에 뭔가 첨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그 마음 아세요? 네, 제가 지금 그래서 뭐 어떻게 읽었다라고 소감을 얘기해야 될지 약간 거의 뭐 이렇게 성공한 덕후 같은 그런 네,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워낙 그 심평론가님의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슬픔에 대한 글이지만 네. 정말로 행복하게 읽지 않았을까 저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을 못 받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받으신 건데 사랑 대신에 슬픔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뭐 슬픔도 제가 사랑하는 감정이라서 네, 기쁘게 받았습니다. 네. 저기 평론가님 늘 이렇게 내시는 책 보면 제목이 몰락, 뭐 사랑은 뭐 그렇지만 그 몰락 뭐 이렇게 저 느낌 이러다 이번엔 슬픔인데 그 어떤 책을 내실 때마다 뭐 이렇게 이번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다음 책을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시나요? 아니, 또 이번에 혹시 뭐 슬픔에 대해서 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았다 그런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제목도 미리 다 거의 정해놓고 네, 뭐 평론 쓰시는 분들이 보통 그러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머릿속에 대강의 목차 같은 걸 이제 그리죠. 네. 네, 제목도 몇 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번 책만 좀 이상하게 유독 묻기 직전까지도 이게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게 많았고 왜냐하면 긴 기간 동안 쓴 것들 이렇게 모은 거라 가지고 네. 저한테야 묶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게 독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체계를 갖춘 완성된 책이 아니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바심이 나는데 제목도 안 떠오르고 그래서 거의 뭐 출간 한 2, 3주 전쯤에 아마 제목을 정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근데 슬픔에 대한 글이 많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목을 정해야겠는데 네. 처음에는 슬픔에 대한 공부 뭐 슬픔을 공부한다는 것 뭐 이런 제목들을 이제 떠올리고 있다가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두 분 다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뭐가 부족한 거지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슬픔에 대한 공부 이러면은 이게 뭔가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책, 제가 공부를 하는 책이고 그것도 아주 열등생의 공부 기록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제목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아내가 답답해 하다가 이제 뭐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하면서 막 쏟아냈어요. 네. 슬픔을 공부하는 기쁨,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뭐 이러면서 막 내뱉는 거 와중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듣는 순간에 이거다 했죠. 이걸 내가 못 찾고 있었구나 해서 그래서 제목을 붙였어요. 네. 사실 이 산문집 안에 들어있는 그 산문들의 소제목 중에는 슬픔이 들어가는 제목들이 많잖아요.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뭐 슬픔에 대한 공부라는 제목의 산문도 있고 슬픔의 불균형에 대하여도 있고 그녀 슬픔의 식민지, 슬픔임을 잊어버린 슬픔 이래가지고 지금 조금 전까지 설명 듣기 전까지는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슬픔이라는 게 평론가님의 어떤 화두가
됐나, 뭐 이렇게 슬픔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셨나 싶었거든요. 그 글 제목들은 책 내면서 고친 제목들도 많고요. 네. 그 컨셉을 정하면서 슬픔에 대한 글을 새로 쓰기도 하고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를 이렇게 맞췄죠. 제목에 맞춰서. 예. 근데 뭐 제가 지난 책도 보니까 나는 옛날부터 그냥 슬픈 게 다 좋았다 이런 문장을 제가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정확한 사랑의 실험 보니까 영화도 슬픈 영화가 좋고 뭐 노래도 슬픈 노래가 좋고 뭔가 좀 센치멘탈한 그런 기분에 젖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던 건지 그렇게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슬픔이라는 게 하나의 책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죠.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다시피.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제목 자체는 왜 와닿았을까요? 슬픔을 공부하는 게 왜 슬플까요? 이 제목 얘기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된 과정이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문학을 한다는 것은 장 작가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요새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는 대답이 있는데 네. 삶에 대한 비명제적 지식을 배우는 거다. 뭐 이런 대답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명제적 지식이라는 거는 뭐 이게 이거고라고 이렇게 딱 말로 전달되는 그런 건데 비명제적 지식이라는 거는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아는데 설명은 잘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비유로 수영하는 법이나 뭐 자전거 타는 법 이런 것들은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삶에서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도 대부분 그런 종류의 지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건 이제 직접 경험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 유일한 방법은 문학을 공부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어떤 경험이 더 중요한 공부 대상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었는데 한동안은 뭐 사랑에 대해서 몰락에 대해서 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당분간은 슬픔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른 공부와는 달리 이게 끝도 없고 네. 성취도 보장할 수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타인의 슬픔을 어떻게 알아? 뭐 안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고 공부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도 당연히 그걸 알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는 것 자체가 좀 비참한 거구나. 애초에 공부를 하지 않고도 아는 사람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들인 거고 나는 이걸 공부라도 겨우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아까 그 제목이 저한테 딱 꽂혔던 것 같아요. 네. 제 대답이 좀 긴 편인가요? 아니요, 너무 아니면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저희 책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하나만 더 또 여쭤보면 저희가 문학 평론가 분 모신 게 처음이죠. 나름 네. 책 팟캐스트인데 그러니까 박혜진 평론가님이 오시긴 했는데 편집자로서 오셔가지고 리터 이야기를 하셨고 뭐 문화 평론 하시는 분은 오셨고 뭐 그런데 네. 문학 평론 사실 또 문학 평론이 뭐냐고 하면은 조금 헤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문학 평론으로서의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근데 그 문학 평론으로서의 그 신 평론가님의 태도 되게 멋있게 여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비평한다기보다는 네. 어떤 작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네. 그걸 더 빛나게 해주는 일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 저희 네. 시트에서 요주님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히어로라고 하셨었죠. 듣는 사람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문학 평론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뭐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길게 말하자면 뭐 한두 것도 없는데 네. 워낙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네. 뭐 문학평론가라고 좀 매체에 이름이 나오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저한테 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쓰는 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든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은 좀 심플하게 답을 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글도 다 이렇게 대화가 없이는 쓰여질 수 없는 글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편인데 네. 뭐 하다못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글이라는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대화를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제가 주로 대화하는 파트너가 작가다라는 정도의 생각. 그러니까 시나 소설을 읽고 제가 하게 된 생각을 그 작품한테 들려주는 그런 정도로만 설명해도 네. 저는 뭐 크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별한 글쓰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어떤 시나 소설을 쓴 사람에게 평론가님이 어떤 대화로서 응답하는 게 평론가님이 쓰시는 문학 평론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네. 예.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그 과정에서 네. 제가 이를테면 이제 기록 경기를 한다는 기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수영을 하거나 뭐 달리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승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 기록을 자기가 깨기 위한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이 주제로 요만큼 썼는데 네네. 요 정도 높이까지 썼는데 이번에는 이 주제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 혹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이런 자기 기록 경신을 계속 해나가는 글쓰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세이적인 네. 요소도 있다. 그 대화이면서 동시에 뭐 독백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아무튼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어떤 무슨 뭐 권투나 레슬링처럼 예. 이 상대를 이제 이기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썼던 글 또는 뭐 내가 했던 생각 예. 이런 거를 계속 그거를 상대로 이제 또 그러니까 경쟁 상대는 그것인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대화의 파트너는 바뀌지만 저는 제대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아하. 그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레슬링 권투는 싫어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뭔가 겨루는 경기를 생각하니까 기록 경기 말고 겨루는 경기 생각하니까 레슬링 권투만 생각나네요. 태권도도 안 좋아하시죠? 태권도는 잘 몰라요. 좋아하고 말고가 없고. 예. 네. 평론에 대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거 말고도 이제 평론 말고 뭐 따로 소설을 직접 쓰거나 뭐 시를 써보거나 그럴 생각은 없냐는 질문도 아주 많이 받아보셨죠. 네,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제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네. 써본 적도 없고 써본 적 네, 없으세요? 써본 적도 없고 시는 대학교 때 한 1년 정도 썼던 적이 있는데 네. 그 1년 동안 충분히 저 자신을 파악했고 그래서 근데 원래 저는 평론을 쓰고 싶어 했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절대 뭐 시를 안 쓰겠다는 각서를 쓴 것도 아니니까 네. 한번 써볼까 해서 1년 동안 썼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주는 그 문학상이 있는데 네. 네. 이걸 내가 1등을 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 했는데 결국 1등을 못 해가지고 뭐 접었고 그 뒤로는 뭐 전혀 쓴 적이 없어요. 소설은 시작돼 본 적 없고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제가 지금 평론이라는 걸 쓰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평론이라는 거의 문법을 배우는데 한 20년이 걸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학부 대학원 다 합치면 10년 공부를 했고 그 뒤로 또 10년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게 이 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나 소설을 쓴다는 것은 그런 수련이 필요한 거고 지금 제가 당장 뭐 시나 소설을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창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한 결례인 거니까 앞으로도 전혀 생각 없어요. 그런가요? 예.
좀 섭섭하다. 아 잠깐만요. 아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아니 저 뭐 농담이었지만 그래서 시트에서는 제가 혹시 필명으로 작품을 계속 발표하고 계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아니었군요. 근데 필명, 네. 필명을 써서 썼으면 아마 금방 들켰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예, 있겠다.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감상성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게 평론을 쓰니까 많이 억제가 되는 편이라서 친한 소설을 쓰면 그게 아마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와서 금방 알아보지 않았을까. 되게 개성적인 글을 쓰시니까 개성적으로 쓰시니까 어떤 고유의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뭐 필명으로 써도 알아볼 사람 다 알아볼 것 같은데 요조님이나 저나 아무튼 이렇게 평론가님 글 되게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 다양한 소재로 막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책 이게 뭐라고 신영철 평론가님의 세상을 향한 정확한 시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와 시간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이 책은 뭐 문학 평론만 모여져 있는 책은 아니죠? 네, 정말 그 다양한 글이 네, 아주 실속 있게 꽉꽉 들어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문학 평론도 있고 네. 영화 평론도 있고 뭐 사회에 대한 글도 있고요. 네, 총 5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1부는 주로 슬픔을 공부한 글이 모여져 있는 챕터이고요. 네, 그리고 2부는 소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챕터입니다. 3부는 참여적 주제로 다양한 사회현상에 관한 글을 싣고 있고 4부는 시라는 주제 아래 우리는 왜 시를 읽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행간으로 권하는 글을 묶으셨고요. 5부는 여러 출판사의 시인선 기념호에 붙이는 글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글이 굉장히 다루는 범위가 다양해가지고 소재도 다양해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각 부에서 재밌게 읽었던 글 위주로 그 글이 또 어떤 영화라든가 시라든가 소설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걸 함께 다루는 식으로 한번 책을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네. 1부에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가 원래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걸 두고 발터 베냐민과 베냐민의 지인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신영철 평론가님이 또 이제 자기 의견을 밝히고 계시고요. 네. 요게 이제 슬픔을 공부하는 게 왜 슬픈가에 대한 답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평론가님한테 일단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고대에 그 페르시아하고 이집트가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이겼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좀 고약한 사람이어가지고 이집트의 왕한테 이제 그 패전국의 왕으로서의 비참함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겠다. 네. 그래서 모욕을 하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길거리에 이제 세워서 패전국의 그 비참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통을 느껴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 길거리에 백성들은 뭐 다들 비참하게 이제 끌려가고 있고 백성뿐만 아니라 딸도 하녀가 돼서 네. 끌려가고 있고 아들은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단계적으로 보는데 이 왕의 뜻밖에도 평정을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의아해하고 있던 중에 세 번째로 왕의 오래된 하인 네. 시종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노년의 하인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갑자기 왕이 이제 통곡을 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이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좋은 이야기라는 게 이런 거다. 수수께끼를 품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방문한다.
네. 오랫동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개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다. 제가 이거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 또 계속 생각하는 이야기가 로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에 보면 네.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뭐 기사가 공주를 사랑해가지고 구애를 했더니 공주가 100일 동안 내 집 밖에서 나를 기다리면 네네. 마음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기사가 99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만 기다리면 이제 공주가 자기 사람이 되는데 하루 남겨놓고 갑자기 짐을 싸들고 떠나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 네. 이것도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전에 김소연 시인의 시집 해설을 쓸 때 잠깐 인용했던 글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네. 근데 베냐민이 친구랑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나눈 이야기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한 채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은 알겠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말도 이해가 되고 뭐 이런 이제 단계들을 거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다 이해가 됐다 싶은 때쯤에 이 에세이를 쓴 겁니다. 네. 네. 이 이야기의 수수께끼가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오히려 덜 슬퍼하고 하인한테 슬퍼한 건데 이게 왜 이런 거지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들을 했냐 하면 가족은 공동 운명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하인은 왕을 잘못 만나서 저런 슬픔을 겪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탓이 크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느낀 슬픔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느끼는 죄책감하고는 다른 거다. 네. 뭐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해석은 가족은 가깝고 하인은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더 슬퍼해야 되는데 왜 반대가 됐냐 이건데 오히려 이게 맞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슬픔이라는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거리가 좀 있을 때 오히려 분출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더 슬퍼진다 이런 말인데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 보면서 많이 우는데 정작 제 가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울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게 이해가 되는 체험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답, 이게 이제 베냐민의 대답인데 긴장과 이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슬픔은 극도의 슬픔의 상태는 이게 긴장 상태여가지고 눈물이 나올 수도 없고 네. 이게 살짝 이완이 되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거 이제 제가 여기다 썼다시피 뭐 제 가족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눈물도 흘릴 새도 없다가 다 끝나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그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게 결국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베냐민의 추측도 맞다 우리가 그 슬픔을 이집트 왕의 먼 옛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슬픔을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이래서 슬퍼했을 것 같아라고 하면 다 하나하나 또 생생하게 또 이렇게 그런 슬픔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끝내 그 수수께끼가 안 풀리고 그래서 그게 슬프다는 말씀이실까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은? 그렇죠. 이거는 여하튼 이제 공부잖아요, 공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명제적 지식이라는 것처럼 네. 지금 이건 우리가 명제적 지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고 네. 비명제적 지식이라는 건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 감정을 나도 그 감정이 뭔지 알아 하고 느낄 줄 안다는 건데 그 느낌의 양도 그에 육박할 정도가 돼야 이제 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정말 어렵잖아요. 자기가 아니고서는 그 같은 슬픔의 양을 느끼기는 힘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겸허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조차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지만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포기를 하는 거고 네. 포기를 하는 과정을 좀 나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포장하는 것인 거고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아내가 아픈데 네. 미안하지만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네 몸은 내 몸이 아니라서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의 진실한 태도가 참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위로가 되는 거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꼭 도달을 못하더라도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제가 싸늘한 인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결국 남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어떤 종류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더라고요. 저게 슬퍼할 일인가 이런 가치 판단이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슬퍼할 때 어른들이 그 아이의 절대적 슬픔에 그렇게 막 몰입하진 않거든요. 그건 그냥 장난감을 잃어버린 일이고 네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볼 때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남의 슬픔을 대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장난감을 잃어버린 슬픔 말고도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갖게 되고 또 저는 그걸 만약에 가치 판단을 안 가지면 그거야말로 좀 이상한 꼴이 되지 않는가. 뭐 굉장히 슬픔에 민감한 사람이 있겠고 또는 슬퍼할 일이 아닌데 슬퍼하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자기가 붙잡힌 거에 대해서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치 판단 없이 남의 슬픔을 그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게 슬퍼할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집중하고 있는 초점은 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초점하고는 좀 다른 초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슬픔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슬퍼할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슬픔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나만 모르고 넘어가면 뭐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상처는 안 주는 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순간 슬퍼할 일이 아니야 뭐 위로한답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진짜 뭐 혼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미 존재해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슬퍼할 일인가라고 말하는 것은 슬퍼하는 사람한테는 그 순간 이제 폭력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뭐 무슨 대단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해를 못하는 순간부터 어떤 아주 작은 폭력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들도 자꾸 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 뭔가 지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 슬픔을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엉뚱한 길로 가고 시행착오를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단 저 감정이 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방향을 좀 튼 거죠. 슬픔을 공부한다는 것이 진짜 슬픈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저희 방송에 예전에 나와주셨던 글배우님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옆에 텐트 같은 거 천막을 쳐놓고 정말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1년 넘게 하셨다고 그러셨죠. 처음에. 며칠만 하려고 하셨다가 아주 하셨죠. 길게 사람들의 고민을 그냥 들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방송에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하루 종일 한 번도 웃어본 적 없었다는
그런 얘기 하셨던 것도 같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괴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은 그 톡투유라는 방송할 때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제동 오라버니가 이제 어떤 매주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럼 항상 울어요. 음. 그분들이 자기 얘기하고 아내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우시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방송을 계속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우는 걸 보는 게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면서 운다라는 징조가 보이면 바로 제가 제 안에 뭔가가 막 도망가는 거죠. 네.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진짜 그 슬픔을 공부한다는 거, 남이 울 때, 슬픈 네. 얘기를 할 때 매 순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지금 깨치는 게 제가 이제 남의 슬픔을 대할 때 너무 금방 체념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로 자꾸 분석을 해가면서 이 가치 판단을 이제 끼워 넣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빨리 거기서 도망치기 위해서 어차피 내가 영원히 알 수 없고 이것은 이러저러하니까 뭐 다른 가치 판단의 논리를 막 동원을 해서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슬픔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네요. 덧붙이자면 저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도망을 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이미 저만치 도망가 있는 저를 발견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슬플 것 같은 영화나 뭐 이런 거가 보이면은 그냥 안 보는 걸 택하고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고 뭐 어느 작가에 대해서 평할 때 제가 그런 말 썼지만 이 작가가 너무 잘 쓰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끝까지 안 읽으려고 버텼다 뭐 이런 왜냐하면 한두 편 읽어봤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소설은, 이 작가의 소설은. 네. 그래서 도망쳤다 뭐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는데 그런 자신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에게 해주는 과정에서 나온 책이라서 그러니까 뭐 아까 글배우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순간 바로 부끄러워지고 내가 이런 제목을 책에다 얹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저도 바로 들어요. 늘 현장에서 그런 슬픔을 직접 경험으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은 배울 필요도 없는 분들이죠. 이미 다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못 되는 저에 대한 기록? 그게 이 책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쓰기와 읽기에 네. 대해서 쓴다는 것 그리고 읽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 책에 이제 신평론가님께서 들어주신 예 가운데 이제 김현수 작가님께서 네. 예로 이제 말씀하셨던 네. 아름다운 글을 많이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영향을 받아서. 네, 이런 유지의 얘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사실 책 되게 많이 읽었는데 별로 마음씨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별로 저 사람은 참 아는 건 많은데 왜 인격은 별로인 것 같냐 이런 사람도 봤고 해가지고 너무 실증적으로 읽고 쓰는 게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좀 할 말들이 있었고 일단 평론가님 말씀부터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중요한 주제여서 그런 것 같은데 김현수 작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현수 작가님의 팬분들한테는 좀 거슬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김현수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쓰는 글을 보면서 이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독자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팬이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공감이 되고 조금 공감이 덜 돼도 몇 년 뒤에는 공감이 되고
네. 쫓아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제가 여기에 쓴 글들 중에 어떤 글들은 김은수 작가가 한 몇 년 전에 스쳐 지나가듯 말한 거를 제가 길게 늘려서 쓴 글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적도 있고 네. 아무튼 뭐 그런 분인데 방금 인용하셨던 그 문장을 보고는 제가 처음으로 아 그럴까 이런 생각이 제 순간적으로 네. 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글에서도 사람이 정말 바뀌는 거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실패로부터 가장 처절하게 배우는 거지 미리 배워서 좋은 사람이 돼서 시행착오를 피해가고 이런 일들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견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도 글의 끝에 가가지고는 제가 또 뒤집었다고 하면 뒤집은 건데 문학이 아니면은 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또 뭐 그렇게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이게 결정적인 그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걸 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토론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그거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변화라는 게 믿어야지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애초에 그럴 리 없어 하고 이제 마음을 딱 걸어버리면 변화의 가능성이 아예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류의 질문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믿으세요? 혹은 인간이 책을 읽으면 나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yes, no가 아니라 저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답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믿어야 실제로 그 일이 믿을 만한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좀 피해가면서 답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 글의 끝에서도 믿어야지 어쩌겠냐. 뭐 이렇게 썼던 거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봐도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검색만 해봐도 뭐 몇 가지 이유가 손쉽게 나오고 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었다. 그리고 뭐 우리를 뭐 더 지혜롭게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게 와닿는 이유가 아니어서 그렇게 대답하기는 힘들고 저는 약간 반박하기는 어려운데 얄미운 대답이 있어요. 그런 때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 안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약간 그건 이게 저도 몇 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네. 근데 저는 책을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내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설득을 갖고 있는 걸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 저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읽는 것일 뿐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도 누가 저한테 왜 책 읽으세요라고 하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밌으니까? 뭐 이거밖에 할 말이 좀 네.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약간 오늘 벼르고 나온 게 평론가님한테 여쭤봐가지고 평론가님도 이렇게 어떤 짜놓은 대답 모범 답안 같은 답변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따라하려고요. 네. 표절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대답을 드리면 나중에 제가 바꿔도 되죠? 네. 바뀌면 또 연락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대답은 책 전체에 대해서 물으시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문학을 왜 읽느냐라고 하신다면 네. 그건 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제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 작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인식적인 가치, 뭐 미학적인 가치, 윤리적 가치. 저는 문학의 인식적 가치라는 거를 믿는 사람에 속하고 네. 근데 뭘 가르쳐 주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그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해. 뭐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읽지 않았더라면은 이만큼 뭐 누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제 식대로 말하면 이제 감정에 대한 공부고 슬픔에 대한 공부인데 이런 능력이 이만큼이라도 생겼을까? 저는 대단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도 저는 문학의 인식적 가치, 인간의 내면과 감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되게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안 읽어도 돼요라고 말하는 거는 좀 동의할 수 없고 네. 읽어야 되고 제가 읽지 않았으면 아득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소설이 아니면 도끼살인마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얘가 사형당하지 않고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겠니? 이거는 아무리 영화에서 배우가 연기를 잘해도 그 도끼살인마의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을 이야긴 참 연기로 보여주긴 힘들다. 화면으로 보여주긴 힘들다. 걔 생각을 그대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소설 말고는 다른 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지기가 싫었는지 아니야 영화에서도 내레이션으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내레이션 좀 짧잖아요. 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소설이 좋은 매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답이죠? 네, 동의합니다. 네. 나레이션은 사실 영화가 문학을 가져오는 순간인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영화적인 것에 대해서 그 대단히 이제 예민하신 그런 시네아스트 분들은 네. 나레이션 기법을 좀 싫어하시기도 하잖아요. 영화는 영상으로 말해야 된다. 뭐 내레이션은 영화적이지가 않다. 영화적이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구나. 그러면 팟캐스트 같은 매체는 문학이랑 어떻게 이렇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좀 요즘 저의 약간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거든요. 문학이라는 왜요? 거는 정말 쓰고 읽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듣는 매체는 이거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걸까? 팟캐스트가 흥하면 혹시 문학은 안 좋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해보기도 하고 이건 좀 지나친 생각 같긴 한데요. 제가 문학동네 팟캐스트 1회 때 네. 사실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었어요. 그렇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는 팟캐스트 별로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걸 하라고 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잘 안 듣냐면 문학 팟캐스트를 들을 시간에 책을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일단 반성하는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 책을 읽는 분들보다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청취자 수를 제가 통계로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 매체가 갖는 그 목소리가 주는 무슨 매력이라는 게 확실히 있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고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는 책에 대한 그 관심을 유발할 수만 있어도 뭐 좋은 거고 좀 더 나간다면 이제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책을 읽고 싶은 욕구를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거의 글을 쓴다는 기분으로 독서 욕구가 있으신 분들에게 귀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마음을 바꿔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달 원고를 한 15장에서 20장 정도를 써가지고 가서 그걸 읽었죠. 근데 그 독서 팟캐스트라는 게 그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책이라는 도구로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저는 그 뭐랄까 독서 모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약간 1대1 독서 모임 하는 것 같은 비슷한 체험을 하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 문학 이야기를 비롯해서 뭐 빨간 책방이나 뭐 창비에서 하는 팟캐스트들을 들을 때에도 제가 읽은 책을 방송할 때 더 열정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그러면서 뭔가 재독하는 이 책을 더 풍성하게 그 독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이 또 저한테는 되게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듣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김영하 작가님은 문학적 체험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이거는 어떤 그런 독자와의 만남 같은 행사를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읽는 거 말고 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도
문학적 체험이다. 다른 뭐 마트 가는 거하고 기분이 되게 다르다. 그냥 가서 안 읽고 와도 맞아.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제가 부정은 못 하겠고 저도 분명히 마트 갈 때랑 도서관 갈 때랑 갈 때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그렇고 뭔가 좀 기분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책 이게 뭐라고 팟캐스트도 다른 팟캐스트랑 달리 그런 기분으로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구독하기와 하트 버튼. 근데 장 작가님이 이렇게 네. 팟캐스트에 대한 그런 자기 성찰을 하시는 게 좀 불길하게 보이는데 그만두시려고 뭔가 아닙니다. 예. 뭔가 좋은 이렇게 어떤 좋은 이유 같은 거를 여쭙고 싶어서 컨설팅을 받아본 네. 거였는데 컨설팅 끝에 굉장히 불길한 말씀을 하시네요. 계속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섭섭해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우연한 발견의 즐거움이 가득한 밀리의 서재에서 읽으면 좋은 책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평론가들의 남다른 생각이 담긴 책들을 골라봤는데요. 장 작가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SF 작가이자 영화평론가인 듀나님의 에세이집 가능한 꿈의 공간들입니다. 저자의 전문 분야인 영화 비평과 SF 관련 글 외에도 사회 비평, 예술, 대중문화, 국내외 이슈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방향이 아닌 자기만의 시각을 고수하는 작가의 글을 통해 낯선 세계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해줄 책입니다. 네, 생활평론가라는 직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라밸을 유지하며 쾌적한 삶을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살림, 라이프 스타일, 습관 등에 대해서 조언하는 말 그대로 생활의 전문가인 오키 사치코의 홀가분하게 산다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키 사치코님은 30년 정리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왜 이렇게 이 말이 웃기지? 집안은 물론 몸과 마음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일상의 습관을 제안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네요. 또 그 정리의 기술, 이 몸과 마음까지 정리하는 네. 예? 그런 거 하면 또 우리 장 작가님의 청소의 도화선이라는 에세이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바닥 청소하고 오늘 변기 청소하고 왔어요. 네, 계속 저의 도화선을 닦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미의 탄생 아시아의 미 시리즈 5번째 책인 노년은 아름다워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옥은 베냐민 카프카 정신분석을 분석한 철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데요. 젊음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8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삶과 닿아 있는 아름다움의 감각을 찾아가는 노년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네, 저는 뮤지컬 배우, 잡지 에디터, 베이시스트, 편집자, 게다가 또 음악평론가로 살아가고 있는 저자이시죠. 조기준님의 에세이 밤 12시 나의 도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감각적인 일러스트와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눌러 쓴 음악평론가의 에세이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밀리의 서재와 함께하는 읽어보고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는 또 새로운 코너로 준비해볼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하나 둘셋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